1990년 네. 상반기 뉴스룸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두 번째 녹화를 하니까 어색한 것도 많이 사라지고. 아, 예, 예. 근데 헤어스타일 지난번에 거의 똑같게 하셨네요. 아, 네, 이렇게 기름 져가지고 앞머리가 지금 이마 기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우리 받고 네. 두 번째 뉴스. 제가 하겠습니다. 아, 수리 PD님이 네, 제가 얼마나 놀라운 뉴스를 가져오셨는지. 일단은 27년간 수감되어 있던 한 남성 범죄자 이야기로 좀 기사를 시작하려고 해요. 흉악범이네. 최민식? 그 정도. 올드보이 느낌으로. 네. 일단 이 범죄자의 키가 185cm이고 젊었을 때 복싱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체구가 이제 굉장히 컸던 흉악범인데 사실 이렇게 말해봤자 자막에 이미 넬슨 만델라고 나왔을 텐데. 안돼 안돼. 우리 항상 그랬어. 모른 척 해주세요. 아, 모른 척. 네, 뭐야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일단은 이 사람이 출소를 했을 때 그의 친구가 이제 두부를 사들고 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이상한 질문을 한 가지를 해요. 두부를 사왔다고요? 두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들어주세요. 아, 예. 제가 뭐 살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통은 그러니까 우린 다 한 번씩 경험을 해봐서 교도소 출소를 할 때 입구에서 두부를 먹어요. 여기서도? 이 나라에서도 두부를 먹을 거냐? 외국입니까? 예, 외국 외국 느낌인데.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사건을 했었고 그렇죠. 이번 주에는 좀 이제 세계적으로 가는 거고. 맞습니다. 뭐 다음번 주 전 우주적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네요. 이 사람들이 방송이 오랜만이어가지고 너무 설정으로 가고 있어요. 어제 알겠습니다. 맥도날드를 사왔어요. 아, 맥도날드를. 출소 기념으로 맥도날드 사왔는데 더 이상해. 친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여기 넣은 놈들 언제 복수할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게 흉악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봤는데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을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 흉악범의 이름은 넬슨 만델라입니다. 네, 그렇고 근데 이름만 알지 사실은 저게 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생긴 것까지. 모건 프리먼이랑 좀 헷갈린. 예. 그리고 같은 사람 아니에요? 뭐가 우리가 같은 사람인 줄 아는데? 실제로 그래서 넬슨 만델라가 타결을 했을 때 모건 프리먼이 그렇게 많이 메시지를 받았대요. 돌아가셨구나. 헷갈려가지고. 예전에 그 약간 농담 같이 돌아다녔던 거는 이런 거였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그 안에서 뭐 고문과 구타 이런 것들 과거행도 있었겠죠. 없지 않았겠죠. 정치범이면 더 있었을 수 있고 맞아요. 그걸 버텼던 그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결혼 생활을 못 버틴다. 맞아요. 일단은 정치범죄랑 이제 테러를 저지른 만델라 이야기인데 1964년에 국가 반역죄 종신형을 선고를 받아가지고 자그마치 27년 후인 1990년 2월 11일 출소를 합니다. 1990년 출소했을 때 나이가 72세예요. 이미 할아버지가 돼서 출소를 한 거죠. 남아프리카 연방 케이프주에서 부족장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부족장의 아들이라면 적어도 고등학력 정도가 되는 거예요. 비교적 부족함은 없이 자랐었다. 근데 이제 어린 시절 가장 의문을 가졌던 게 있었는데 교과서에 이제 백인과 흑인이 나오는데 왜 흑인이 맨날 강도랑 나쁜 역할이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진 거예요. 이 친구가 아니죠.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모두가 이제 아프리칸이라면 갑자기 백인이고 흑인이 왜 나와?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남아프리카 연방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만델라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식민 생활에 좀 적응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17세기 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케이프타운에 이제 들어선 이후부터 근 300년 정도를 이제 계속 백인들이랑 이렇게 계속 살아왔던 거죠. 케이프타운이 그 끝에 있는 데인 거죠. 희망봉이라고 했었던 거기. 그러니까 거기지.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이제 회사가 들어선 거예요. 17세기 때 그렇게 되고 나서 18세기 때는 영국이 또 거기를 점령을 해요. 그래서 네덜란드 원주민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17세기부터 그래도 100년은 살았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보어인이라고 불렸어요. 보어인. 그렇죠. 그 보어인들이랑 영국인들이랑 전쟁을 한 게 보어 전쟁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원래 원주민이었던 남아공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네. 그렇죠. 자기네 집에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 알아서 자기들끼리 백인들끼리 막 전쟁을 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 집이다, 니네 집이다. 근데 아까 보니까 여기 고양이들끼리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죠. 제사장 집이지만 그러니까. 고양이들은 자기네끼리 막 싸우고 있어. 그렇죠. 집사시니까. 집사니까. 그렇죠. 요게 이제 1902년에 영국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요. 끝나는데 문제는 끝나고 나서 영국 사람들이 그렇다면 네덜란드인들 다 몰아냈냐 그러지 않고 보호인들이랑 또 화친을 맺어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영국인들이니까 약간은 좀 위에 있을게.
그래도 너희를 2등 시민까지는 치르지 않을 테니까 비슷하게 가자. 그럼 흑인은 뭐냐? 완전 밑바닥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많이 본 이야기겠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익숙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때 보어 전쟁이 16%의 백인이 84%의 흑인을 지배하는 그런 구조였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만델라의 어린 시절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백인 중심의 사고방식이 이미 만연해져 있었을 때였겠죠. 그래서 이걸 지금식으로 표현을 좀 하자면 슈퍼빌런은 다 흑인이다. 이런 거 때문에 이제 약간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왜 슈퍼빌런이 다 흑인이냐. 나도 좀 영웅이 되고 싶은데. 그리고 얼마 전까지 한국인들도 그러지 않았나? 외국 영화 보면 악당이 다 한국인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한 10년 안에 바뀌었던 것 같은데? 한국인들이 영어도 다 못하게 나오고 사기꾼으로 나오고 그랬었었어. 그리고 막 수학 공부만 하는 애들로 나오고. 맞아요. 어쨌든 이렇게 자라서 만델라가 청년기가 됐을 때 동료들이랑 아프리카 민족회의라고 불리는 ANC라는 단체를 무장단체를 설립을 해요. ANC라는 무장단체를 설립을 해가지고 백인 정권이었던 연합당이나 국민당이 그때 막 신설돼 있었거든요. 그 당들이랑 이제 막 인종차별주의 정책으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애초부터 무장으로 했었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주의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걸 표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천천히 착하게 아주 나간 거죠. 만델라도?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인종차별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이제 아파르테이트라는 단어로서 등장을 하거든요. 사실은 흑인의 역사에서 아파르테이트를 빼놓고는 거의 예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르테이트에 대해서 약간은 짚고 지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약간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아파르테이트라는 단어 자체가 아프리카어로 분리, 격리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홀로코스트를 하잖아요. 그거랑 비견되는 유일한 정책이에요. 아, 아파르테이트랑 네. 홀로코스트랑? 네, 너무 너무 심했던 최악의. 거예요. 예. 정말 최악이었던 거죠. 이제 당시 정권이 국민당이었고 그들의 당수가 있었을 거잖아요. 당수가 다니엘 프랑스와 말란이라는 개척 교회 목사였어요. 근데 이제 아파르테이트는 사실은 완전 흑인들을 막 거의 민족 말살 정책 같은 거니까. 근데 이게 뭐냐? 목사잖아요. 개척교회 목사인데. 그러니까 신의 뜻이라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아, 신의 뜻이다. 이거. 당시에 많았죠. 그렇죠. 이건 신의 뜻이다. 교회 설화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그 노아 이야기 했잖아요. 네네. 그 노아의 자녀가 3명이 있어요. 이제 노아가 이제 술에 취해서 잠들었었을 때, 그러니까 다 먹고 잠을 자는 거야. 그걸 덮어준 형제가 있고, 셋인가, 셋? 셈함 야벳 중에서. 그래서 이제 셈함 뭐 야벳, 네. 함은 저주를 받아서, 뭐 함 같은 경우에는 뭐 흑인의 조상이다. 그 얘기는 나 들었던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이제 포장하기도 했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교회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배척하려고 하고 이제 정당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예 무역을 정당화시켜야 되고 처음에는 그 아프리카 노예들을 볼 때 우리랑 신앙이 다르잖아. 쟤들은 구원받지 못할 저주받은 족속들이야. 어차피 지옥불에 떨어질 족속이니까 인간이 아닌 것처럼 접근을 했었었다면 이제는 거기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이제 같은 기독교인이 된 거야.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다르게 나랑 이 차별화를 둬야 되는데 이런 거에서 아예 그 씨앗이 다르다, 뿌리가 다르다, 저주받은 족속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실 부끄러운 거죠. 함의 족속이다. 많이 했었었죠. 그렇군요. 이게 그래서 저도 이거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다른 종족이라고 아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때 이 시기에 좀 유명한 이제 일화가 있는데 남어공 내 육구역이라고 있었대요. 육구역이라고 있는데 그 영화 중에 디스트릭트 9에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 죄송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모든 걸 다 하는 거라고 있어요. 좀 다수 흑인들이 이제 좀 신분이 낮잖아요. 근데 육구역 내에 있는 흑인들은 훨씬 낮은 거예요. 진짜 벌레만도 못한 삶을 산 거고 그거를 이제 말씀하셨던 디스트릭트 9. 그렇죠. 디스트리트 9 나온 거죠. 거기 외계인이 나오잖아요. 네. 스파 아닙니까? 처음 시작하자마자 나와. 네, 처음부터 나오고 그리고 배경 자체가 남아공이에요. 한다. 6 구역을 이제 9으로. 그렇죠. 9으로 한 거니까 뭐 참고하시고 싶으시면은 뭐 시청자들 보셔도 된다. 개꿀잼입니다. 일단 그러고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1960년에 일어난 샤프빌 학살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아파르테이트 법안 중에 통행 금지법이 발단이 좀 되는데요. 흑인이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서 통행할 시에는 무조건 허가받은 통행증을 휴대를 해야 된다는 그게 법안이 있어요. 근데 이걸 어기면 체포나 구금이 명확하게 되는 이제 그런 법안인데 흑인들은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무장을 하지 않은 흑인들이 여자라든지 아니면 아이들도 포함이 된 상태였는데 자발적으로 체포를 당하기 위해서 정해진 구역을 넘어서 행진을 한 거예요. 경찰서까지. 그래서 불당함을 이야기하려고. 그렇죠. 근데 경찰들도 그거를 대비를 하고 총을 쏘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오니까 총을 쏘게 된 거죠. 무차별적으로. 그게 이제 샤프빌 학살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적인 건 아니었고 우발적으로. 엄청난 군중들이 오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 게토 시절의 독일이랑 그 나치 독일 시절 좀 오버랩이잖아요. 거기도 이제 유대인 같은 경우에 완장을 항상 차게 했었잖아요. 이게 없으면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갑자기 따귀를 때리다가 바로 연행한다든가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아이고. 또 슬서 따기를 어쨌든 그래서 ANC가 폭력 무장으로 이제 노선을 바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비폭력을 해갖고 우리요 여자와 아이들을 앞세워갖고 그냥 행진했을 뿐인데 총 쏘잖아. 유혈 사태 벌어졌잖아. 어떡할까? 우리도 무장해야 된다. 당연히 이렇게 의견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만델라가 그 나중에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번역을 한 책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를 적었어요. 뭐냐면은 내가 처음에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했던 것도 전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만델라가 생각을 했을 때 나의 주적이 누구냐? 흑인들을 아무 이유 없이 포갑하는 세력인 거예요. 근데 이 세력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세가 정해지는데 얘네가 하는 짓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살 정책을 하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사실은 비폭력이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명분이 명확하게 없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했었나 봐요. 진짜 그래서 처음에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거기에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넬슨 만델라가 예, 수기에 빵하고 터질 명분이 될 사건을 기다렸다고 했죠.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그 무장 정신이 1년도 안 갔어요. 왜 1년도 안 갔냐면 너무 허무하게 체포가 된 거예요. 만델라가 예, 넬슨 만델라가 수장이었는데 이제 자금도 모자라고 무기도 모자라기 때문에 아프리카 정상들이랑 계속 외교를 한 거예요. 스스로 나가서 외교하고 하다 보니까 꼬리가 길면 밟히잖아요. 너무나 쉽게 체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27년 동안 감옥 생활이 시작돼요. 62년도에 체포를 당하고 64년도에 명확하게 이제 딱 재판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거를 이미 좀 더 먼저 겪었었던 미국은 어땠나요? 그거를 그냥 내버려 뒀나요 그냥? 사실 뭐 미국은 여기에서 뭐 어떤 입장을 견지하거나 그러진 않고 유럽에서 사실 이때는 이 뭐 인종차별이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냉전 시기였고 예. 사실 그게 더 중요한 이건 문제였겠지. 중요하지 않았었던. 그렇지. 이후에는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뭐 미국 사회라든지 그러니까 외래 사회들이 압력을 넣는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되게 웃긴 일화가 있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말란의 국민당 정부가 사실 넬슨 만델라가 얼마나 눈에 가시겠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막 했는데 나중에는 외부의 압력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넬슨 만델라가 아프다고 하면 바로 의사부터 보내는 거예요. 살려야 되니까. 만약에 죽으면 죽이면 네가 안 돼. 죽였지. 그렇지 그거니까 예. 의사부터 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웃긴 어떤 그런 상황도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그렇게 허무하게 62년도에 체포가 돼서 64년도부터 이제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만델라가 체포된 다음부터 뭐 그럼 어떤 저항 세력은 좀 와해가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와해가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국민당 세력 자체가 너무나 강했고 아파르테이트가 계속 심해졌던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넬슨 만델라가 엄청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 이후로부터. 그렇죠. 사실 생각해 보면 용서에 대한 어떤 키워드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넬슨 만델라가 옥중에서 당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배식도 엉망이고 위생 상태 엉망이고 막 죄수들이 나한테 대하는 것도 엉망이고. 일부러 더 그렇게 했겠네. 그렇죠. 근데 이제 넬슨 만델라가 이후에 나오고 나서 한 말이 있는데 육체의 쇠사슬이 정작 정신에는 날개일 때가 많다.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가 출감 이후의 행보가 어떻게 되느냐. 원래였으면 당연히 복수 혈전이 일어나야겠죠. 그러니까 국제사회 여론이 나한테 이제 다 으쌰으쌰 해주고 너 복수만 하면 돼 라고 모든 것들이 나한테 지금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졌는데 그럼 나는 복수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했던 게 용서는 하도 잊지는 않겠다. 나한테 와서 너의 죄를 고해. 고하면 봐줄게. 그리고 경제활동도 책임져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거는 되게 전략적인 거라고 이제 후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때 정치적 상황 안에서 그렇죠. 탄압이 이제 어떤 뭐 반발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도 있고 경제가 백인들에 의해서 이미 굴러가고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백인들이 그렇게 되면 탄압 때문에 빠져나가니까 남아공 자체가 가난해진다 이런 것도 어떤 결론이 좀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남아공이 하나는 됐지만 경제 상황이 좋아진 건 아니었어요. 이게 이제 만델라 정권의 약간 암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미 빈익빈 부익부가 강해진 상태에서 백인들을 감싸왔기 때문에 그게 계속 유지가 됐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청산이 되지 못한 상태로 굴러간 것도 어떻게 보면 암이라고도 볼 수가 있었던 거겠죠. 아무튼 이제 뭐 출감한 이후의 행보를 미리 뭐 살펴를 보면은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조직하여 아파르테이트로 자신의 민족을 괴롭혀낸 이들을 일단 용서를 하고 잠깐만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아요. 어떻게 출소하게 된 거예요? 정신형이었다가 만기 출소 아니야? 아니에요. 정신이 끝났어. 이게 이해가 안 됐겠다. 종신형인데 출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내부의 여론과 외부의 압박이 너무 심해서 남아공 정부가 당시에 국민당이긴 했는데 대통령이 바뀌어요.
데클레르트라는 대통령으로 바뀌거든요. 이 대통령이 보기에 요거 밀고 나가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93년도에 넬슨 만델라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데 그때 데클레르트도 같이 받아요. 같이 같이 받는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데클레르트의 정신 자체가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게 반 아파르테이트가 아니었나, 밀고 있는 약간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그만하자, 화합하자.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노벨상 자체가 그 어떤 결과에 대해서 준 것도 있는데 약간 정치적이어서 이렇게 해라라는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됐으니까. 평화상은 더더욱 그런 그렇지.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그것도.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데클레르트 대통령 덕분에 좀 더 빨리 석방된 것도 있고 그렇게 이제 27년 만에 풀려나게 된 거죠. 그럼 이때 그러면 국민들은 흑인뿐만 아니라 백인들도 환영하고 아니죠. 처음에는 백인들이 짐 싸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 나가야겠다. 예. 아, 진짜 큰일 났다 이제. 근데 바로 이제 이 말씀드렸던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바로 조직을 해요. 조직을 해서 바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용서하겠다. 그렇게 된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만델라 같은 경우는 27년을 감옥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40대 중반부터 한 거니까요. 그죠? 희망이 없었지. 그쵸. 언젠가 출소될 거란 희망 자체가 없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간 거예요. 그렇죠. 이 적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용서할 수 있는가? 실제 용서가 됐나요?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일단 잘못했던 거를 인정하고 이실직고 하면은 용서를 하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이건 잘못한 거다. 그걸 이제 다 이제 엑셀 파일로 만들어. 블랙리스트 만들듯이 계속 갖고 갈 거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우리도 이런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적어도 용서를 하겠지만 이런 내용들은 기록으로 남기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기록에 남겨지는 걸 또 굉장히 싫어해요. 숨기고 싶어하지 끝까지. 그게 잘 이루어졌나요? 그런데 그 청산 자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잘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넬슨 만델라가 갇혀 있었을 때 국민당 정부였고 대통령 수장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대통령부터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둘이서 같이 뭐 화해하면서 이렇게 막 했던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 덕분에 대내외적으로 그렇게 빨리빨리 화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그 잘못이 극명하면 사과도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어떻게 보면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냥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상황이었으면은 끝까지 그냥 뭐 그때는 그런 시대였다 뭐 해다 했는데 뭐 아까 예를 들면 그 발포하는 그런 사건 이런 것들은 너무 크잖아요. 국제사회 비난도 분명히 당연히 당시에도 있었을 거고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정말 악행이 많으면 그거에 대한 사과를 좀 빠른 사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왜 한국에 안 그러신 분 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어쨌든 1990년 상반기에 넬슨 만델라 출소가 있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답은 안 하신 거잖아요, 그죠? 용서할 수 있는가?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용서할 수 있는가? 이게 근데 나는 그 용서라는 그 제스처 자체가 되게 정치적인 거였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용서를 했기 때문에 마음이 넓고 뭐 그렇다기보다는 합리적인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 대한 경제나 정치적인 미래에 대한 거에 대해서 고려를 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용서에 대해서 얘기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글쎄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 용서에 대한 워딩에 대해서는 나오자마자 기대해라. 찾아간다. 이게 더 이상하죠.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용서와 화합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그렇지만 뒤에서 사실은 치졸하게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억압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도 용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평화의 세상이 왔고 화합의 세상이 왔을 때 당연히 우리도 전례를 보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역차별을 시작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실제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게 귀에 딱 박혔던 게 혹시 팟캐스트를 해요? 팟캐스트요? 뭐 또 먹는 겁니까? 예전에 그 지데너비아시라는 팟캐스트가 있었는데 제가 들어왔어요. 되게 좋아하는 편이 그 아이엔데라고 하는 사람이 편이 있어. 거기서도 비슷한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새로운 세상이 왔어. 새로운 세상이 왔을 때 모든 게 해결될 거라 생각해요. 정말 천국이 펼쳐지고 막 경제 상황도 좋아지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거라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걸 확 뒤집어 엎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인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델라가 출소를 하고 이제 대통령이 되잖아요. 초대 그 흑인 대통령이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막 경제 상황이 막 좋아지고 지금까지 만델라를 지지하던 그 흑인들 입장에서 자신들의 삶의 수준이 확 높아질 걸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거기 실망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정말 속상한 일인데 확 뒤집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일어날 수도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었겠냐는 거야. 만델라가. 지금까지 너네 먹은 거 많잖아. 백인들 너네 다 토해내. 그래서 막 세금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막 그걸 퍼주는 정책을 했을 거냐.
불가능하죠. 그 사실상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아공의 수많은 그 시민들은 만델라를 지지하고 여전히 국가의 상징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좀 수준이 높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다. 나오자마자 역으로 흑인 우선주의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된 다음에 뭐 피해 복수를 시작했냐 아니잖아요. 되자마자 했었던 말이 오히려 상생과 화해로 가는 거였었고 피해 사실- 복수를 할 수 있는 사람 은 따로 있죠.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YS 같은 경우가 그게 가능했었던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 근데 그것도 피해 복수를 할 수 있는지 어쨌든 그 정치적 입장에서의 용서 화해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쵸. 그게 사실은 이제 용서하고 화해했다라는 그 워딩 뒤에 숨어 있는 실제적인 의미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좋은 것인가? 왜냐하면 역사적인 처벌이나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넘어가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제 화해와 용서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더 깊이 있게 얘기해 보도록 하고 예, 잘 들었습니다. 1990년 상반기 두 번째 기사를 좀 알아봤고 예. 이제는 이제 독실이가 어마어마한 거 준비했다고 하니까 아, 예. 예, 그렇죠. 그거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합니까? 3부에서 뵙겠습니다.